김용민의 조간 브리핑. (2016년 4월 4일) 월요일입니다. 유민영 AK스 대표가 경향신문에 기고한 글로 시작하겠습니다. 컨설팅을 하러 기업과 정부에 가보면 오전 오후 한 번씩 종이신문이 수북이 쌓여있다. 네, 구독하고 읽지 않는 신문들이 쌓여있다, 이런 얘기죠.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어느 대기업은 올해 언론 광고비를 30% 삭감했다. 스위스의 한 지역 TV 방송국은 카메라를 아이폰으로 대체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가 개인 방송을 지원하며 스트리밍 라이브 시장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갑자기 페이스북이 총선 출마자들의 동영상 방송으로 도배되고 있다. 넷플릭스가 한국에 상륙해서 컨텐츠 스트리밍 서비스로 고객을 흔들고 있다. 영국 일간지 인디펜던트는 지난 3월 26일 주말판을 인수하는 것으로 종이신문의 발행을 중단했다. 뉴욕타임스는 팟캐스트 강화를 위해서 오디오 팀을 별도로 구성했다. 그런데 이번 주 논란이 된 슈피겔의 혁신 보고서는 적나라하다. 과거의 습관을 가진 기득권 사내 세력이 세상의 변화에 놀랄 줄 모른다는 것이다. 수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저항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다. 유튜브는 스스로를 표현의 자유를 주는 플랫폼이라고 정의한다. 당신의 언론사는 어떤 회사인가라고 물었을 때 오너나 최고 경영자를 포함해서 일하는 구성원들이 1분 안에 비슷한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그 언론사의 비전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네, 독자와 무관한 신문, 그러니까 구독자보다는 광고주에 의존하는 신문, 이런 신문의 미래가 있을 수 없겠죠. 김용민의 조간 브리핑은 그런 의미에서 총선 기간 수구 기득권 세력이 절대 다수를 점하고 있는 한국 언론의 민낯을 열심히 소개하면서 장악당하지 않는 똑똑한 미디어 소비자가 되실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길 만큼은 남기고 파는 조광래 중고차의 대표 전화번호는 1800-9538. 고맙습니다.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정말 맛있다. 이 말 한마디면 모든 게 설명됩니다. 30년 전통 자연의 이로움을 담은 김치, 이담채 김치.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요즘 3차까지 달린 당신을 위한 필수품 전창걸의 새싹 땅콩차. 이제 속쓰림은 잊으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수면 무호흡, 심한 코골이 이제 걱정 마세요. 여행, 군생활, 찜질방에서도 확인된 코골이 방지기구 코골이 119 1566-0783 1566-0783. 참치의 맛은 좋은 참치가 좌우합니다. 구이동 대양 참치가 그렇습니다. 무한 리필에 더한 무한 감동, 직접 경험해보세요. 구이동 대양 참치 02-455-8087.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CBS 노컷뉴스 단독 보도부터 보겠습니다. CBS 노컷뉴스가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대외비 문건을 입수했습니다. 여야 좌우 대한민국에서 가장 공신력이 있다고 평가받는 선거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더민주 출신의 무소속 홍일학 후보가 출마한 대구 북을, 그리고 새누리당 출신으로 탈당해서 무소속 출마한 주호영 후보가 나선 대구 수성을이 열세로 분류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홍일학,
주호영 두 후보가 새누리당 후보를 앞서고 있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김부겸과 김문수의 대결의 장인 수성갑, 여기가 경합 열세로 분류됐다는 것입니다. 이 문건은 지난 토요일에 작성됐는데요. 게다가 지난 금요일을 기점으로 무소속 류성걸과 새누리 정종섭이 맞붙은 동갑, 그리고 새누리 추경호와 무소속 구성재가 나선 달성 등이 우세에서 박빙으로 후퇴한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지금 소개해드린 대구 지역구 모두 진박 후보들이 출마한 곳입니다. 우세를 점한 곳은 6곳이었는데 지난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은 12개 의석 전체를 석권했었지요. 지난 19대와 비교해 보면은 아성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이 같은 흐름은 유승민 의원의 지원 사격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는 이런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 실제로 조선일보와 미디어 리서치 조사 결과도 대구 북을의 경우 무소속 홍일학 37.3, 새누리 양명모 27.1%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수도권 5곳과 영남 3곳, 충청 2곳 등 총 10곳의 선거구에 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건데요. 경남 창원 성사는 최근 더민주와 후보 단일화를 성사시킨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39.9%로 1위였고 그 뒤는 새누리당 강기윤 후보 29.1%였습니다. 조선일보가 꼭 낙선시키고 싶어하는 후보가 출마한 지역구로 보이는 곳에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병, 여기에는 언론개혁 운동을 펼쳐온 더민주 최민희 후보가 출마한 곳이죠. 새누리당 주광덕 후보가 36.6, 최민희 후보는 이보다 12.3%포인트 뒤진 24.3%로 나타났습니다. 조선일보 등 수구 기득권 언론과 인터뷰를 안 했고 그 조선일보를 읽는 당내 세력에 의해서 출마 기회를 박탈당한 정청래의 지역구 서울 마포울의 경우 새누리 김성동 29.9, 더민주 손혜원 22.9, 국민의당 김철 10.3%로 나타났습니다. 적극 투표 의향층에서는 새누리 김성동과 더민주 손혜원 양측의 지지율이 좁혀졌다고 합니다. 대구 북을은 521명, 창원 성사는 524명, 남양주병은 512명, 마포울은 518명을 대상으로 전화로 조사했고 이번 조사의 최대 허용 표본 오차는 모두 동일하게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습니다. 중앙일보 판세 분석입니다. 4.13 총선을 열흘 남겨놓은 상황에서 새누리당의 과반 달성은 가능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의 현재 의석 107석 유지가 쉽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는 내용입니다. 중앙일보가 전국 253개 지역구의 판세를 분석해 본 결과 새누리당이 112곳, 더민주 35곳, 국민의당 11곳, 정의당 2곳, 그리고 무소속이 8곳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머지 수도권의 57곳을 포함한 85개 선거구는 경합 지역으로 분류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중앙일보는 서울 49석 가운데 경합 지역이 27곳이나 되는데 들여다보면 새누리당 우세 지역은 13곳, 더민주는 8곳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이 27곳 가운데 야권 단일화가 이루어지면 더민주가 최대 35곳에서 앞설 수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서울 전체 49개 가운데 35곳에서 앞설 수 있다 이렇게 본 것입니다. 인천 경기 지역도 야권 단일화를 전제로 지지율을 단순 합산해 보면은 우세 지역이 여당 27, 야당 37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수도권 선거구의 변수는 야권 단일화 외에도 하나 더 있다. 이렇게 중앙일보는 덧붙였는데요. 그게 뭐냐? 새누리당 지지율이 현재 쫙쫙 빠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선거 열흘도 안 남았는데 야권 단일화, 막판 기적 가능할까요?
한편 동아일보는 현재 스코어에서 20대 총선 비례대표 의석을 내다봤습니다. 이번 비례대표는 47석이지요. 19대 총선 때보다 7석이 줄었습니다. 동아일보 4월 1일자 여론조사에서는 새누리당 지지율이 33.3%, 더불어민주당이 24.9%, 국민의당이 10.9%, 정의당이 5.1% 순으로 정당 지지율을 기록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본다면 새누리당이 21석, 더불어민주당이 16석, 국민의당이 7석, 정의당이 3석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정은혜 청년 비례대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에 당선될 수 있고, 이태규 국민의당 전략기획본부장이 코앞에서 커트되고, 정의당은 김종대 국방개혁기획단장, 이정미 부대표, 그리고 추혜선 언론개혁단장 3사람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동아일보도 새누리당 내에서는 최근 3주 연속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즉 분위기를 새누리당이 반전시키지 못하면 20석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지금 새누리당이 자력으로 매력을 발산할 수 있겠습니까? 또 야당 만만한 누군가를 표적 삼아서 두들겨 팹으로써 국면을 주도하려 하겠죠. 일을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고, 착하게 살면 행복하고, 정치를 잘하면 많은 후보가 당선되는 것. 뭐 딴 게 정입니까? 이런 게 바로 정입니다. 앞서 소개한 중앙일보 판세와 이제 소개할 경향신문 일면 머릿기사를 읽다 보면은 과연 정의란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안 가질 수 없습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경향신문과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이 주요 정당의 분야별 공약을 검증해 봤더니 정의당과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당, 새누리당에 비해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평가는 각 당이 제시한 9개 분야 총선 공약을 개혁성과 구체성, 실현 가능성 등 3개 지표로 나눠서 5점 척도 점수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는데요. 정의당은 청년, 주거, 노동, 정치개혁 등 6개 분야에서 4당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더불어민주당은 보육, 노인, 재벌개혁, 국정원개혁 등 4개 분야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새누리당은 전 분야에 걸쳐서 1점에서 2점대에 매우 저조한 점수를 받았습니다. 뻥이 많이 섞인 공약을 내세웠다, 이런 이야기지요. 새누리당이요. 한국일보 사설을 봐야 합니다. 갈팡질팡 중앙선관위 총선 제대로 치르겠나, 이게 제목입니다. 경남 창원성산 선거구에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더민주 후보와 단일화를 한 뒤 선관위 문의를 거쳐서 야권 단일 후보 표현을 사용해 왔는데 말을 뒤집었다. 선관위가 말을 뒤집었다는 거지요. 공직선거관리 규칙에 투표용지 인쇄 시작일이 4월 4일 바로 오늘로 돼 있음에도 인쇄 사정을 이유로 일부 선거구에서 지난달 31일부터 인쇄를 하도록 한 것도 공정성 논란을 부르고 있다. 4월 4일 전까지 야권 단일화를 한다면 4월 4일에 찍을 투표용지에는 단일 후보만 인쇄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4월 4일 이전 3월 31일부터 인쇄를 했다. 이거는 뭐 야권 단일화를 무력화하려는 그런 의도 아니냐라는 해석을 부르고 있습니다. 게다가 오빠랑 하고 싶은데라며 다분히 청춘 남녀의 성관계를 연상시키는 대화를 주고받은 동영상을 유튜브 공식 계정에 올렸다가 선정적이라는 비난이 이니까 열흘 만에 내렸죠. 선관위가. 이 점도 한국일보가 사설에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걸그룹 AOA의 멤버 설현을 내세운 투표 독려 영상도 여성 비하라는 이유로 한국여성단체 연합으로부터 게시 중단 요구를 받았는데, 이렇게 어이없는 판단과 황당한 실수를 거듭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과연 20대 총선을 제대로 치러낼 수 있을지 심히 걱정스럽다. 네, 사설 내용이 이러합니다. 우리 유권자들이 중앙선관위에 대해서 경계하고 우려하는 것은
따로 있죠. 뭐 무슨 CF니, 뭐 인쇄니, 단일화라는 표현을 쓰느니 마느니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과연 공정한 투개표를 할 것이냐 하는 의문입니다. 중앙선관위가 점점 괴물이 돼가고 있다는 인식, 저만 갖고 있는 것일까요? 국민일보가 지난 19대 총선에서 교회의 힘으로 김용민 후보를 떨어뜨린 걸로 착각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이번에도 그 힘을 확인하고 싶은 모양이지요. 개신교 보수단체인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가 꼽은 국회의원 후보 19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이들을 낙선시키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진선미, 남인순, 심상정, 정세균, 표창원 후보 등이 거명됐는데요. 이들 후보들은 성적 소수자의 권익을 옹호했다고, 또 동성애를 인정해야 한다는 말을 했다는 이유만으로 낙선 대상에 꼽혔습니다. 그런데 국민일보와 수구 개신교단체는 과연 알고 있을까요? 박근혜 씨도 동성애 인정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걸 말입니다. 제가 페이스북에도 썼습니다마는 국민일보는 동성애 문제만 문제인 것으로 아는데 이 사회에는 돌아봐야 할 사안이 많다는 점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교인의 눈물과 땀이 적셔진 헌금 800억을 횡령했다는 의혹을 사서 수사를 받고 있는 대형교회 목사의 추행, 여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이 대형교회 목사가 누구냐고요? 국민일보 창립자인 조용기 목사입니다. 복음 전하는 신문 국민일보 데스크 기자의 성경에는 누가복음 6장 41절이 없습니까? 누가복음 6장 41절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네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라고 적힌 말씀이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한겨레의 오피니언란을 보면 진보정당, 청년정치, 노동정책이 다뤄집니다. 우선 진보정당에 더 많은 관심을 달라는 취지의 사설 소개해봅니다. 진보정당은 작고 유연하기 때문에 기존의 거대 정당보다 국민의 목소리에 훨씬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다. 정의당을 비롯한 진보정당들은 당원 투표로 비례대표 명단을 정하는 등 좀 더 국민에게 다가가려는 자세를 보여주었다. 국민과 멀어진 기성정당의 행태에 실망한 유권자라면 몸집이 큰 정당에 비해 유연하고 감수성이 풍부한 작은 진보정당에 관심을 갖고 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라고 권하고 싶다. 20대 국회에선 무지개처럼 다양한 색깔의 정당이 활동하는 게 한국 정치 발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리라 믿는다. 이번엔 청년 정치가 촌극으로 전락했다는 홍형진 소설가의 인식입니다. 파행으로 귀결된 더불어민주당의 청년 비례대표 경선은 막장을 넘어선 깽판이었고 그 원흉은 단연 기성세대다. 너그 아버지 뭐하시노 등 신변 질문의 비중이 높았음도 이후에 폭로되었다. 정견이나 정책을 논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면접 5분조차도 충실히 진행되지 못했다는 뜻이다. 논란이 커지자 당 수뇌부는 자질 부족을 운운했다. 이 홍창선 공천관리위원장이 이런 말을 했죠. 기성세대가 깽판을 쳐놓고선 청년더러 자질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온갖 모욕을 선사한 그들은 여전히 접수비 100만 원을 환불하지 않고 있다. 청년 비례대표 경선은 2,200만 원짜리 수익 사업이었다. 네, 22명이 지원했던 모양이죠. 2,200만 원짜리였다고 하니까요. 진짜 나쁜 사람들 아닙니까? 마지막은 노동정책입니다. 이상호 한겨레 경제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의 글입니다. 새누리당의 공약에는 노동은 없고 일자리만 존재한다. 공약집을 어디를 보아도 일자리 지키기와 고용의 질 개선에 대한 공약은 찾아볼 수 없고 오직 일자리 만들기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 그나마 야당들의 공약은 분야별로 가치성, 구체성, 적실성을 담보하려고 노력한 흔적을 찾을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노사관계나 노동기본권 분야에서 실효성 있는 공약을 제시하진 못했다. 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그렇다는 말이죠. 정의당과 녹색당, 노동당 등 소위 말하는 진보 3당의 경우 노동 일자리 공약이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이고 체계적이긴 하지만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역량과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확신하기가 힘들다. 우리는 이번 20대 총선에서 각 정당들이 노동 일자리 공약을 우선순위에서 뒤로 미루는 것은 물론이고 정책 경쟁을 위한 활동조차 제대로 벌이고 있지 않는 현실을 목도하고 있다. 각 정당들에게 선거 공약은 단지 포장에 불과하다는 불편한 진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된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전자신문으로 올라오는 김용민 브리핑 알고 계시나요? 팟캐스트 김용민 브리핑이 발행하는 용민일보. 듣는 김용민 브리핑에 더한 보는 김용민 브리핑도 만나보세요. 잊지 마세요. 언론 그 이상의 언론. 용민일보. 오늘 한겨레는 19대 국회의원 298명의 2015년도 회계보고서를 분석한 결과를 일면에 실었습니다. 정치자금, 즉 후원금을 사적으로 사용한 의원이 7명, 회계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한 의원이 2명으로 드러나는 등 입법부 소속인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법규 위반 실태가 다시 확인된 것입니다. 이인재 새누리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 형수가 세상을 떠났을 때 정치자금에서 조화구매 비용을 지출했고요.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박맹우 새누리당 의원은 향후 회비와 사적 모임 회비를 정치자금으로 냈습니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과 같은 당 김한표 의원 같은 경우 단란주점에서 정치자금을 썼다고 하는데요. 단란주점에서 술 처마시라고 그 돈을 국민들이 후원금으로 냈겠습니까? 한겨레는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국회의원 회계보고서를 확보한 뒤 현장 취재를 거쳐서 이런 사실을 밝혀냈다고 하는데요. 허위 기재도 확인됐습니다. 하나만 소개하면 김영환 국민의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딸이 운영하는 한 쿠키점에서 정치자금으로 192만 200원을 결제한 다음 간담회 명목으로 허위 신고했습니다. 다 불법입니다. 최근 5년 동안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에게 교부한 국고보조금 가운데 최소 1914억 원이 허위 신청에 따라 지급되거나 엉뚱한 용도에 쓰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일보가 올해 국고보조금 예산을 배정받은 41개 정부 부처를 상대로 정보 공개를 청구했는데요. 2011년부터 5년 동안의 부정수급 현황을 취합한 결과입니다. 국민일보가 일면에 보도했습니다. 세월호 유족들이 갑질을 한다. 야당의 상황 노릇을 한다. 이러면서 세월호 가족들 가슴에 비수를 꽂은 조선일보가 난데없이 세월호 유족을 사회면에서 소개했습니다. 사진과 함께 말이죠. 곧 2주기이긴 한데 조선일보가 왜 이럴까? 근데 알고 봤더니 단원고 학생들 유족이 아닙니다. 정부에게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일반인 유족입니다. 조선일보가 정말 듣고 싶은 말, 또 독자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말은 이름이 소개되지 않은 한 유족의 코멘트입니다. 사고 당시 해경이 잘했다면 한 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해경들 멱살 잡고 때리고 난리를 쳤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사람들도 무슨 죄가 있었겠나 싶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또 부모님과 형을 잃은 조요셉 군 삼촌 지성진 씨의 말도 조선일보가 비중 있게 전하고 있는데요. 지난 2년 동안 일부 유가족의 무리한 요구 때문에 여론이 나빠져서 어디 가서 세월호 유가족이란 말을 꺼내지 못한다. 더 이상 국민의 미움을 받고 싶지 않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조선일보가 왜 세월호 일부 유족을 소개했는지 그 의도가 빤히 보이지요. 나쁜 신문입니다. 주식 대박으로 논란에 휩싸였던 진경준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 검사장이죠. 진경준 검사가 사표를 냈습니다. 한겨레는 사설에서 유망 게임 업체인 넥슨의 비상장 주식을 어떤 경위로 얼마에 누구로부터 매입했는지 진경준 씨는 전혀 밝히지 않았다.
그가 주식을 산 2005년 당시 넥슨 주식은 사고 싶어도 아무나 살 수 없는 귀한 주식이었다. 히트게임이 여럿이 나와서 상장 기대감이 높았지만 매물은 찾기 어려웠다. 그런 주식을 대량으로 살 수 있었다면 확실한 투자 정보와 함께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공교롭게도 당시 넥슨 창업주는 이런저런 법적 문제를 안고 있었다고 한다. 더구나 진경준 검사장은 금융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금융정보분석원 파견 근무 직후 넥슨 주식을 샀다. 그는 경제금융수사의 핵심 부서인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 2부장으로 재직하는 동안에도 넥슨의 주요 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있었다. 적절한 행동인지 업무 관련 비리는 없었는지 의혹이 제기될 만한 상황이다. 지금이라도 법무부와 검찰은 한 점 의혹을 남기지 않도록 진경준 검사장 사건을 조사해야 한다. 네, 이렇게 한겨레는 사설에서 짚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이 여제자 2명을 강제 또는 위계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에게 최근 법정 최저형을 내리면서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자, 그런데 교사가 선임한 유명 법무법인 변호사 2명이요. 재판장과 이 사건을 맡은 주심 판사와 사법연수원 동기였다고 합니다. 재판부가 그런데 사건을 회피하지 않고 선고한 것입니다. 연고 관계일 경우 사건을 회피하는 그런 방침 취지에 반하는 것 아니냐 하는 뒷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오는 2022년이 되면은 고등학교 신입생이 현재 70% 수준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등학생 인구 절벽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는 셈인데요. 고등학교 체제의 근본적인 변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학생 수 감소를 통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일 수 있고 따라서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기회지만 교육부는 이에 대해서는 별다른 전망을 내놓지 않은 채 학급이나 학교 통폐합에 무게를 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향신문이 보도했습니다. 드러난 현상만이 아니라 뉴스의 흐름, 의도까지 짚어드리겠습니다. 매일 종합일간지 주요 기사와 칼럼을 전해드리는 시간. 김용민의 주간 브리핑.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여러분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이 함께합니다. 오늘부터 김용민 브리핑 1부 뉴스 매거진과 2부 조간 브리핑은 총선 전날까지 매회 2번의 TV 토론회 실황 가운데 주요 토론 내용을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대구 수성을 새누리당 이인선 후보와 새누리당을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한 주호영 후보 사이에 불꽃 튀기는 대담. 먼저 소개합니다. 주호영 후보는 이인선 후보에게 김무성 대표도 공인했던 잘못된 공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공세를 폈습니다. 이인선 후보, 당신은 잘못된 공천의 수혜자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였죠. 또 주호영 후보는 노무현 정부를 포함한 지난 정권에서도 잘 나갔던 분이 느닷없이 친박을 자처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면서 추가 공세를 펼쳤습니다. 지난달 31일 KBS 대구방송 총국 TV공개홀에서 녹화된 수성구을 방송 토론회 실황 함께 하시겠습니다. 예, 이인선 후보에게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공천은 많은 언론에서 꼼수 공천이다, 막장 공천이다, 심지어 당헌 당규에 어긋났다고 김무성 대표는 도장을 찍지 않는 것까지 하고 이랬습니다. 이번 공천에 대해서 잘된 공천이라고 생각하는지 어떻게 평가하는지 말씀을 해주시고, 이인선 후보가 공천관리위원장인 이항구 위원장하고 평소 친분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저는 주호영 의원은 저보다 훨씬 더 먼저 당원이 됐고, 저는 당원된 지가 짧습니다만, 우리가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 후보들이 다 모여서 공천 심사를 들어가기 전에 이렇게 서약서를 했습니다. 이 서약 안에 보면은 이탈, 변경, 탈당하지 않겠다고 서약을 했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무소속. 그 서약 한 거 맞는데요. 제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서약은 당헌 당규대로 된 걸 전제로 하는 것이지 당 대표 조사도 TV에 나와서 가장 잘못된 공천이 주호영이고 최고위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돌린 공천을 잘된 공천이라고 승복하라고 지금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그 부분은 여기서 논의할 문제는 아닌 거고. 왜 논의할 문제가 아니에요? 공심위에다가 권한을 주고 공관위에서 그렇게 특구를 정한 거잖아요. 그게 또 가처분까지 해서 잘못됐다 한 걸 1시간 만에 꼼수로 공천하는데 그것이 정당하다고 승복하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이미 탈당을 전제로 하고 자, 오히려 그다음에 예.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이항구 위원장하고 평소 친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 말씀을 잘 하셨는데요. 이항구 의원하고 친분은 의원님 하실 동안에 잘 알지 않습니까?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을 만들 때 법안을 발의해줘서 지금 대구 경북 과학기술원이 연구기관에서 그야말로 학부 석사를 만들 수 있는 학교의 기능을 가지는 법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법을 발의하고 예산에서 지금 천지개벽한 테크노폴리스의 디지털을 만드는 과정 중에 일로서 알게 됐습니다. 예.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교수로 계시다가 처음 정부 일을 하게 된 게 노무현 정부 시절에 국가과학기술위원 위촉부터 시작한 것이죠. 네, 전문가입니다. 그럼 또 어떤 계기로 노무현 정부에서 그렇게 과학기술위원으로 들어가시게 된 겁니까? 그건 우리 시청자도 아시겠습니다만은 제가 2001년도에 지역협력연구센터의 센터장이 됐습니다. 그건 전국 대학에서 센터를 만드는 건데 150개 대학 중에서 유일한 여성 센터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국가 R&D를 배분하고 정책하는 데입니다. 그래서 지방에서 여성 중에서 국가위원을 찾아서 제가 전문가 집단으로서 거기에 가서 지역협력연구센터 일을 잘하기 위해서 전문가 집단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 노무현 정부에서 이제 위촉이 되었다가 또 이명박 정부에 와서는 디지스터 원장이 되고 네. 이번에 와서는 친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좀 다들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네, 예정된 발언 시간이 종료됐습니다. 예. 다음은 새누리당 인선 후보가 주동권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시간은 3분입니다. 시작하시죠. 네, 조금 전에 이제 말씀 주신 부분을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앞서도 얘기했죠. 지역 자원으로서 지역에서 일밖에 하지 않았다고. 두 후보께서는 그동안에 어떻게 사신지 모르지만 저는 지역에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처음으로 연구자로서 대단히 사업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명박 정부 때 대구경북과학기술원장을 했습니다. 그때 다시 국가교육과학위원을 하게 됐습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에서는 부지사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이렇게 지역을 위해서 역할을 한 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게 저는 오히려 묻고 싶습니다. 이번엔 전북 전주병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곳에서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후보와 국민의당 정동영 후보가 맞붙었는데요. 정동영 후보는 김성주 후보에게 김 후보 당신이 언제 내 보좌관이었느냐, 우리 관계는 14년 전에 끝나지 않았느냐라면서 공세를 폈고 나아가 2007년 대선 때 나의 낙선을 도모했던 친노 세력들과 지금 결탁하고 있지 않느냐라면서 매섭게 몰아세웠습니다. 김성주 후보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지난달 31일 KBS 전주방송 총국 TV 스튜디오에서 생중계된 전주병 방송토론회 실황 함께 하시겠습니다. 네, 지난번 MBC 토론에서 후배 떨어뜨리려 나왔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만 답변 시간을 받지 못했습니다. 사실 국회의원은 누가 누구에게 물려주고 또 뭐 빼앗고 하는 그런 게 아니지요. 유권자를 무시하는 발언입니다. 유권자의 선택이지요. 공과 사는 구분해야 합니다. 앞으로 김성주 후보는 그 부분에 대한 인식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시민들 만나면 이렇게 말해요. 김성주 후보가 핵심 측근이었다는데 본인 트위터에다가도 그렇게 썼고 또 김성주 후보가 정동영 보좌관 하는 건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김 후보 정동영 의원 보좌관 한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저는 정책실장을 6년 동안 했습니다. 저와 김성주 후보의 인연은 14년 전에 끊어졌습니다. 14년 전에 노사모 활동을 하면서 그리고 12년 전에 제가 전주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김성주 후보는 계보 정치를 해왔습니다. 계보 정치를 해온 결과로 도의원을 받았습니다. 2010년도에 중앙당에서 아마 정치사에 없는 일입니다. 중앙당에서 도의원을 내리꽂았습니다. 김성주 후보가
당시 대표이던 정세균 의원으로부터 도의원 전략 공천을 받았습니다. 질문 중심으로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김성주 후보가 낡은 정치 한판 붙자 이렇게 말해놓고, 그리고 정동영의 핵심 측근이었다, 후배를 떨어뜨리려 나왔다, 이런 정치 선전은 정정당당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 저 정동영 후보님하고는 아주 오래된 인연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 96년도에 선거 출마할 때 제가 정책 공약 담당으로 들어가서 일을 했고요. 그 후에 지구당에서 6년 동안 무급 자원봉사로 정책실장을 맡았습니다. 두 번의 총선 때 전국 최다 득표할 때 정책과 공약을 담당했습니다. 2007년 대선 때 비록 패배했습니다만 매일 아침 새벽에 나가서 정동영 후보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운동하고 마지막 투표 전날 밤 피를 토하는 글로써 정동영 후보의 당선을 호소했던 적이 있습니다. 네, 그런 면에서는 저는 10년 동지입니다. 2007년에 당의 후보는 정동영이었습니다. 당직자들은 마땅히 정동영이를 도왔어야 할 텐데 청와대 참모와 그리고 친노들은 다른 후보를 도왔습니다. 서울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워싱턴의 미 국무부에 보고한 전문이 폭로됐습니다. 위키리크스 전문 폭로지요. 거기에 보면 청와대 참모들이 한 말이 나옵니다. 정동영이 떨어져도 상관없다. 이명박이 돼도 대한민국 망하지 않는다. 그리고 당시 친노는 뒷거래를 했습니다. 정동영 떨어뜨리기를 했습니다. 2007년 이후에 지난 10년 동안 친노 패권주의는 끊임없이 정동영 죽이기에 올인해 왔습니다. 그것이 지난 10년 정동영이 가시밭길을 걸은 핵심입니다. 저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상대 후보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시간이 이제 절반쯤 갔으니까요. 자, 김성주 후보는 저에게 이당저당 왔다 갔다 했다, 기회주의자다, 금배지 달러 나왔다, 이렇게 공격합니다. 그런데요, 저는 야당에서 야당으로 갔을 뿐, 지금 더민주당의 대표 5번 비례대표 하기 위해서 이 당으로 저 당으로, 저 당에서 이 당으로 5번 온 김종인 대표와는 온 길이 다릅니다. 김종인 대표의 정체성 위험합니다. 그런데 김성주 후보를 비롯해서 전라북도의 더민주당 의원들은 단 한마디도 발언을 하지 않습니다. 김종인 대표의 그 같은 잦은 당적 변경과 그리고 정체성에 대한 대단히 위험한 지금 행적, 여기에 대해서 김성주 후보는 어떻게 평가하고 계십니까? 참 안타까운 질문인데요. 김종인 대표는 한때는 민주당이었다가 또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 후보의 선대위원장을 맡았고 이번엔 다시 또 더불어민주당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이분은 상당히 생각의 폭이 많은 분이지만 저희 민주당의 정통과 적통을 이어가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저희가 작년 전당대회를 통해서 선출된 지도부가 보선 패배 이후에 끊임없는 비주류부터 공격을 받아서 지도부가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안 되었다면 오늘날 김종인 대표가 비대위를 맡게 되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지도부를 흔든 거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의 하나가 여기 계신 정동영 후보께서 갖고 있습니다. 관악을은 야권의 텃밭입니다. 한 번도 새누리당이 의석을 내준 적이 없습니다. 그곳에 가서 야권 교체를 내걸고 출마해서 결국은 둘 다 동반 낙선시키고 새누리당의 당선을 도왔지 않습니까? 그때는 1등 하겠다고 나가셨지만 실제로는 3등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그 같은 분열적 행동들이 야권을 약화시키고 야권의 정통을 이은 지도부를 이어가지 못하고 김종인 대표를 임시로 구원 투수로 불러들인 것입니다. 그거에 대한 책임을 갖고 있는 분이 거꾸로 김종인 대표에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는 거에 대해서 동문서답을 했습니다만 어쨌든 야권 분열의 책임 핵심자 한 사람을 지목한다면 문재인 대표입니다. 당의 분열을 막기 위해서 용퇴하라는 얘기가 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100만 당원이 다 문재인 대표가 물러서는 것이 당이 깨지지 않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동영 배제하고 안철수 김한길 탈당을 방치하고
그리고 이제 와서 야권 분열의 책임을 정동영에게 묻습니다. 봄의 5번째 절기인 청명이네요. 오늘 비는 아침에 모두 그친 다음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날도 다시 따뜻해지겠습니다. 서울 기온 19도까지 올라서 어제보다 7도가량 높겠고요. 내일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총선 선거운동이 한창일 이번 주에도 예년보다 따뜻한 봄 날씨가 이어지는 가운데 남부지방은 주 중반에 또 한 차례 봄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김용민의 조간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내일 새벽에 올라올 뉴스 매거진도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 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 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